한때 정말 거대한 회계 부정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에서 쫓겨나면서 와, 저긴 이제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불사조처럼 살아나더니 이제는 업계의 절대 강자죠. 스타벅스의 심장부, 바로 미국 본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중국의 커피 체인 루이싱 커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 기업의 재기 스토리를 훑어보는 걸 넘어서요. 이들의 미래가 정말 장밋빛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신기루일지 그 가능성을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근거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냥 망했던 회사가 살아났다 이런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전혀 다른 문화와 소비 습관을 가진, 그것도 커피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는 루이싱의 그 경이로운 성장세의 실체, 또 스타벅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 정복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주식 가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경이로운 성장세부터 시작해보죠. 2020년 스캔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게 드러나면서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상장 폐지까지 당했으니까요. 이 정도는 사실상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봤거든요. 사망 선고가 맞죠. 보통의 기업이었다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전부 교체되고 파산, 구조조정 절차까지 밟았으니까요. 투자자들의 신뢰는 그냥 바닥이 아니라 뭐 지하까지 뚫고 내려간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재무제표 위의 숫자들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매장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들의 발길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회계장부에서는 막 전쟁이 나고 있었는데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회사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커피를 팔고 매장을 늘리는 이 핵심 사업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최근 실적을 보면 그게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순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늘어서 21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매장을 3,000개 넘게 새로 열었고요. 네. 잠깐만요. 1년에 3,000개요? 그럼 하루에 거의 8개씩 새로운 매장이 생긴 셈이네요. 정말 무서운 속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의 확장은 그냥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내실 있는 성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양적 팽창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기존 매장 매출 성장률이라는 거거든요. 새로 연 매장을 제외하고 원래 있던 매장들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질적 성장의 척도인데 루이싱의 이 수치가 14.4%에 달합니다. 14.4%?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경쟁사랑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커피 시장의 황제인 스타벅스의 글로벌 기존 매장 매출 성장률은 단 1%였습니다. 네, 14.4%대 1%요. 와,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네요. 단순히 스캔들 이후에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이런 식의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미 있던 매장들을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루이싱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어도 중국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연기 아래 가려져 있었지만 사업의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성공은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스타벅스가 수십 년간 공들여온 그 시장에서 말이죠.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스타벅스가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이라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경험,
그러니까 편안한 소파와 감성적인 음악, 바리스타와의 인간적인 교류 이런 걸 팔았다면요. 루이싱은 그 모든 걸 거추장스러운 비용으로 취급하고 오직 두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편의성과 디지털이죠. 아, 맞아요. 로이싱 매장에 가면 정말 주문받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들이 커피숍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루이싱에게 매장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커피를 받아가는 물류 거점에 가깝습니다. 주문부터 결제, 픽업 알림까지 모든 것이 모바일 앱 하나로 해결되죠. 사실상 커피를 파는 테크 기업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가격입니다. 맞아요. 그 할인 쿠폰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거의 반값 쿠폰을 상시로 뿌린다고 하던데요. 상시로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쿠폰 없이는 커피를 마시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30%는 기본이고 50% 할인 쿠폰도 흔하죠. 바쁘고 가격에 민감하고 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중국의 젊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없었던 겁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줄 서고 비싼 돈 내고 자리 잡고 앉아있을 시간에 그냥 앱으로 몇 번 터치해서 반값의 커피를 사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그 경험의 가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층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공식이 통했어요. 과연 이게 다른 나라, 특히 커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통할까요? 바로 그게 100억 달러짜리 질문이죠. 한 문화권에 완벽하게 맞춰진 모델이 과연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 루이싱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미국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단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우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문화적으로 가깝고 화교 자본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해외 운영 경험을 쌓는 거죠.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셈입니다. 아, 일종의 테스트 서버 같은 거군요. 거기서 데이터를 쌓고 최종 보스인 미국 시장으로 간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네, 이미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또 뉴욕대학교 근처처럼 가장 상징적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 몇 잔 더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고 우리가 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교도부를 마련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죠. 빈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거겠죠?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미 루이싱이라는 브랜드에 익숙하고 심지어 충성도까지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들이거든요. 이들을 초기 고객으로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것만큼 좋은 시작은 없죠. 상상이 가네요. NYO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스마트폰 알림을 받는 거죠. 90초 거리 루이싱 매장에서 지금 주문하면 라떼가 2달러. 이러면 스타벅스의 그 감성적인 경험이 끼어들 틈이 없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출혈 마케팅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중국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30에서 50% 할인 쿠폰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루이싱이 블루보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저가 가성비 전략으로 큰 회사가 갑자기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의 상징 같은 브랜드를 넘본다니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루이싱이 야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렴한 스타벅스 대체제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루이싱이 블루보틀 인수를 검토한다는 건 그들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커피 제국을 꿈꾼다는 뜻이거든요. 두 개의 머리요? 네. 한쪽 머리로는 루이싱 브랜드를 통해 가격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대중시장을 공략하고 다른 한쪽 머리로는 블루보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품질과 경험을 중시하는 상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스타벅스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자칫하면 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갉아먹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걸 넘어서 업계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담한 구상이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공, 그리고 저가와 프리미엄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확장 전략.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이 성장세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핵심 포인트인 가치평가의 미스터리죠.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보면 루이싱은 1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15배면 아까 스타벅스의 기존 매장 성장률이 1%라고 하셨는데 스타벅스의 P는 얼마인가요? 36배입니다. 잠깐만요. 성장률은 14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가치평가는 오히려 스타벅스가 2배 이상 높게 받고 있다고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평균인 S&P 500 P도 한 22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한참 낮고요. 스캔들 때문인가요? 아직도 그 주운 굴씨가 남아있는 건가요? 스캔들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싱 주식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문제입니다. 루이싱은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 시장, OTC라는 마이너 리그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 장외 시장이요? 그게 왜 가치평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죠? 장외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덜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연기금이나 펀드 같은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요. 들어오고 싶어도 내구 규정상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큰 손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이니 주가가 제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아하, 비유하자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인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시골 오일장에서 팔고 있는 거랑 비슷하군요. 그러니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현재 루이싱의 CEO가 회사를 다시 나스닥 같은 메이저리그, 즉 미국 주요 증권거래소의 재상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상장, 만약 그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판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판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주가의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재상장에 성공한다는 건 회계 투명성이나 비업 지배 구조에 대해 시장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다는 공식적인 인증 마크를 받는 것과 같거든요. 스캔들이라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선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투자를 망설였던 혹은 못했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골 오일장에 있던 보물이 갑자기 뉴욕 소다배 경매장에 등장하는 거네요.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의 저평가된 가치가 단숨에 재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주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지만 재상장이라는 이벤트가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루이싱 커피는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네요. 첫째, 스캔들을 이겨낸 압도적인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 둘째, 저가와 프리미엄을 모두 노리는 대담한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상장이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앞두고 있는 매력적인 가치 평가. 네, 극적인 추락과 그보다 더 극적인 부활의 서사시죠.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중국 시장을 정복했던 디지털과 편의성이라는 그들의 성공 공식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경쟁이 치열한 미국 커피 시장마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마무리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루이싱의 전략을 편의성과 할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대척점에 있는 키워드로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블루보틀 인수라는 카드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죠. 이건 스타벅스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프리미엄 품질이라는 성벽 안으로 직접 쳐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거든요. 루이싱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저렴하고 빠른 커피로 스타벅스의 파이를 조금 뺏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가 대중시장부터 프리미엄 스페셜티 시장까지
커피 산업의 모든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전례 없는 형태의 새로운 커피 제국을